서울의 겨울비는 유난히 차갑다. 눈보다 더 쓸쓸한 건 이 도시의 밤을 적시는 빗방울 속에 스며든 무심함이었다. 한남동 고지대, 고급 주택가의 끝자락에 위치한 검은 대문. 그 너머, 불이 꺼진 저택에는 장민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장민석,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IT 회사를 성장시킨 천재 CEO.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기업에도 속하지 않은, 언론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의 딸, 은비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모든 걸 멈췄다. 회사는 정리했고 아내와는 조용히 이혼했다. 그리고 이 집, 모든 커튼이 닫힌 이곳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날 밤도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불이 꺼진 거실, 흐릿한 조명 하나 아래 그는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속에는 활짝 웃는 소녀, 10살 무렵의 은비가 있었다. 사진 속 은비의 미소는 살아 숨쉬는 것처럼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때였다. 삐걱. 대문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조심스럽게 문 두드리는 소리. 엔드코트. 또 엔드코트.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CCTV 모니터를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비에 젖은 작은 형체가 서 있었다. 누군가의 아이였다. 낡은 점퍼, 흠뻑 젖은 머리카락. 조용히 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 어딘가 익숙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을 눌렀다. 엔드코트, 누구냐, 엔드코트.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엔드코트, 일자리 구하러 왔어요, 엔드코트. 민석은 찡그렸다. 엔드코트, 잘못 온 것 같다. 돌아가, 엔드코트.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엔드코트, 그냥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든지요. 제 동생이 아파서 락을 사야 해요, 엔드코트. 순간,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절박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은비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망설였다. 아니,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열고 있었다. 몇 초 후 철문이 열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소녀는 민석을 올려다보며 작게 인사했다. 엔드코트, 안녕하세요. 유재입니다. 엔드코트.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그녀 뒤에 선 또 다른 아이를 바라봤다. 유지아보다 더 어린 남자아이, 얼굴이 창백했고 기침을 자주 하고 있었다. 엔드코트, 여는 엔드코트. 엔드코트, 제 동생이에요. 유도현, 6살이에요. 엔드코트. 민석은 한숨을 쉬며 문을 완전히 열었다. 엔드코트, 들어와, 엔드코트. 그들은 조심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 물에 젖은 발자국이 바닥을 더럽혔지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을 거실 쪽으로 안내하고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옷깃을 조용히 말렸다. 민석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2잔을 준비했다. 돌아와 보니 도현은 소파에 기댄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엔드코트, 이 집에 가족은 없나? 엔드코트.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잘 몰라요. 우리 놓고 갔어요. 엔드코트.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벽난로 앞, 지아는 물을 마시며 기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은비의 마지막 생일 파티가 떠올랐다. 그날 비가 내렸고 은비는 비를 맞으며 뛰어놀았다. 그리고 그해 가을 사고가 일어났다.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엔드코트, 오늘 도현이 숨이 가쁘다고 해서 악국에 갔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처에서 부잣집이라고 들어서 엔드코트. 그 말에 민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누군가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슬픔이 이처럼 조용히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문을 열었단 사실이 어쩐지 낯설게 따뜻했다. 엔드코트, 하룻밤은 괜찮다.
내일 아침에 생각해보자. 엔드코트. 지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엔드코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엔드코트.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거실에 불을 껐다. 그리고 방 안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생각했다. 문을 닫는 건 쉬웠다. 하지만 다시 여는 건 어쩌면 누군가가 다가와 줄 때만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침이 밝았을 때 한남동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공기 속에는 눅눅한 냉기가 남아 있었다. 장민석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오랜만이었다. 보통 그는 깊이 잠들지 못했고 새벽이면 자동처럼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상 앞에 앉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집안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부엌 쪽이었다. 민석은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 나갔다. 바닥에 떨어진 햇빛은 흐릿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집 안을 천천히 더듬고 있었다. 부엌 문 앞에 서자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미역국 냄새였다. 정확히 말하면 조금 싱겁고 조금 태운 듯한 냄새. 부엌 안에는 류지아가 서 있었다. 어제 입고 왔던 점퍼는 의자에 걸어두었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냄비를 저으며 긴장한 표정으로 불을 조절하고 있었다. 옆에는 작은 밥솥이 놓여 있었고 뚜껑 사이로 김이 가늘게 올라왔다. 지아는 민석이 서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집중한 얼굴로 국을 떠보더니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다. 그때 소파 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눈을 뜬 것이었다. 도현아, 아직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어. 지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민석은 그 장면을 보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집 안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돌보는 소리. 그건 그가 이 집에서 아주 오래 듣지 못했던 종류의 소리였다. 아저씨. 지아가 뒤늦게 민석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마음대로 부엌을 써서. 그냥 도연이 약 먹이려면 따뜻한 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는 테이블에 앉았다. 잠시 후 지아는 미역국 한 그릇과 밥을 조심스럽게 가져왔다. 국은 조금 싱거웠고 미역은 고르지 않게 잘려 있었다. 하지만 민석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저려왔다. 완벽하지 않은 맛.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다 먹었다. 도연이 병원은 다녀온 적 있나?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 동네 병원에서 천식이라고 들었어요. 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계속은 못 갔어.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 입혀라. 병원 가자. 지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아는 내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석은 룸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은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 그 역시 같은 자리에 앉아 은비를 태우고 병원에 가던 기억이 떠올랐다. 진료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의사는 도현의 상태를 확인한 뒤 꾸준한 치료와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필요한 비용을 결제했다. 지아는 그 과정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병원을 나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민석은 대답 대신 차 문을 열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저희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민석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말했다. 당분간은, 최소한 도현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 말에 지아의 어깨가 눈에 띄게 풀어졌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지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먼지를 닦고 정원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민석은 그런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지아는 결코 집안을 헤집지 않았다. 들어가면 안 되는 방 앞에서는 항상 멈췄다. 그 방은 은비의 방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서재에서 문득 책을 읽다 고개를 들었다. 집 안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다. 거실로 나가보니 도연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지아는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옛날에 아주 가난한 마을에 지아는 책을 읽으면서도 도현이 깨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민석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려왔다. 며칠 후 민석은 지아를 불렀다. 학교는 다녔었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만뒀어요. 다시 가고 싶나?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고 싶어요. 하지만 도연이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민석은 생각에 잠겼다. 그건 내가 알아보겠다.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다. 학교, 복지제도, 후견인 조건. 그가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두 아이를 집에 들인 순간부터 이미 선택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아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다. 그녀는 그저 오늘도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도현의 약시간을 챙기며 이 집에서 조심스럽게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아직 완전히 따뜻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 따뜻한 국 냄새와 아이의 낮은 목소리였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이제 문제는 그 문을 어디까지 열 것인가였다. 유지아가 이 집에 머문 지 열흘쯤 되었을 무렵 장민석은 자신의 일상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이 변하고 있었다. 항상 고루하고 정적만 가득했던 집 안에는 이제 미세한 소음들이 존재했다. 새벽마다 들리는 작은 발소리, 부엌에서 울리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낮에는 도현의 웃음소리. 도현은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고 민석은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지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집안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냈다. 유지야. 어느 날 아침 민석은 식탁에 앉은 채 지아를 불렀다. 지아는 앞치마를 고쳐매며 다가왔다. 이 아저씨. 요즘 아침밥 내가 다 준비한 거나. 네, 혹시 입에 안 맞으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궁금해서. 지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말했다. 요리책 보고 연습했어요. 예전에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걸 기억하면서요.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묘한 울림이 남았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성실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존경심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그날 오후, 민석은 지아와 함께 도현을 어린이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천식 증세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았고 꾸준한 관리와 안정적인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진료 예약을 잡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도현이는 내가 맡아보겠다. 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지아는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진짜요? 진짜다. 지금처럼 계속 이 집에 있을 생각이라면 너도 너 자신을 챙겨야 하지 않겠나.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어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이었다. 민석은 그저 시선을 도로 위에 고정한 채 말했다. 학교는 근처에 괜찮은 초등학교가 있다. 전학 신청은 내가 알아볼 테니 너는 다닐 준비나 해라. 며칠 후 지아는 새로운 교복을 입었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민석이 직접 준비해준 중고 교복이었다. 도현은 그런 누나를 보며 누나 진짜 학생 같아 라고 외치며 박수를 쳤고 지아는 민망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지아의 등교 첫날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거기엔 이미 아침을 차려놓고 도현과 놀고 있는 지아가 있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라. 그날 하루 종일 민석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 지아의 모습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은비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지아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감정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하지만 지아의 학교 생활은 예상보다 순탄치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된 그녀는 공부에는 뒤처지지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아이들은 지아가 어디서 왔는지, 얘 혼자 사는지, 얘 가정환경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지를 궁금해했고 그 궁금증은 곧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지아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도현이 누나, 얘 그래?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석은 문 앞에서 조용히 물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지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친구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저씨랑 사는 게 뭐냐고 묻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석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어제보다 더 단단한 표정으로 학교에 갔다. 민석은 문을 닫고 돌아서며 은비의 방 앞에 멈췄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어떤 문이 열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는 애 혼자 사세요? 민석은 그 질문에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한참 후 컵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다. 내 딸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 지아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아이도 너처럼 책 읽는 걸 좋아했어. 내 목소리 듣고 처음엔 착각했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다가와 남은 컵을 받아 닦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민석은 그날 밤 오랜만에 은비의 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놓인 인형, 벽에 걸린 그림들. 그는 조용히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조용한 밤과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 빛 아래서 민석은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들 덕분에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잘 지내고 있지, 은비야. 아빠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학교 생활은 유지아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지난 몇 년간 길거리와 작은 지하방, 그리고 노동과 생존 속에 갇혀있던 그녀에게 교실은 낯설고도 어색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항상 첫 번째로 교실에 도착했고 가장 늦게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다. 칠판에 적힌 글씨를 옮겨 적고 모르는 단어를 따로 공책에 적어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검색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교실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며 지아는 존재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너희 집 한남동이라고 했지. 거기 엄청 비싸잖아. 진짜 거기 살아. 너 애 부모님 얘기는 안 해. 같이 사는 아저씨는 누구야? 진짜 아빠는 아니지. 처음엔 그저 호기심 어린 질문처럼 들렸다. 하지만 점점 그것은 의심과 조롱으로 변했다. 누군가는 지아가 입은 중고 교복을 지적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도시락을 흉봤다. 그녀의 조용한 성격은 오히려 잘난 척한다는 말로 예고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교실 안에서 소란이 일었다. 지하의 책상 서랍 안에 누군가 낙서를 해놓은 것이었다. 거짓 주제. 그 단어를 본 순간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왔다.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운동장 끝자락,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아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도현은 즐겁게 하루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민석도 조용히 식사를 함께했다. 하지만 지아는 말수가 적었다. 눈에 띄게 지쳐 보였다. 무슨 일 있었나?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등교 준비를 하다 말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 학교 안 가면 안 될까요?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에이. 지아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 이상한 애라고 해요. 거지라면서 아저씨랑 사는 게 이상하다고. 그 말에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지아의 앞에 앉았다. 지아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어. 그리고 그걸 비웃는 사람은 자신이 악하기 때문이야.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근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고 싶은데. 민석은 조용히 말했다. 은비도 학교에서 힘들어했었어. 이유 없이 놀림당하고 잘해도 질투받고 한 번은 집에 가서 울면서 그랬어. 아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날 미워해. 라고.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민석의 눈에 살짝 고인 물기가 비쳤다. 나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은 내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공격성으로 바꿔.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다시 가볼게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럼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지아는 변했다.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았다. 친구들이 물으면 조용히 사실대로 말했다. 응,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지금은 좋은 어른 한 분과 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 그녀의 솔직한 태도는 일부 친구들의 반응을 바꾸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다른 몇몇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급식줄에서 먼저 말을 걸거나 함께 숙제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지하의 반 담임 선생님이 민석에게 학교로 방문해 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학교를 찾았다. 학교 행정실 앞에서 민석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담임과 마주쳤다. 젊은 여자 교사였고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다. 장민석 씨, 유지아 학생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아가 가정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보호자 서류가 부족해서요. 제가 법적 후견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도 복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제가 필요한 서류는 준비하겠습니다. 지아가 더는 이런 문제로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교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를 나서는 길, 민석은 운동장 한편에서 지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다른 여자아이와 나란히 앉아 벤치에서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있었다. 조용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민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마음 한켠에서 어떤 무거움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꺼냈다. 법적 보호자 신청서, 위탁 가정 등록 서류, 그동안 외면해왔던 절차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장민석은 류지아와 도현을 데리고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복지사무소로 향했다.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는 동안 지아는 작은 손을 꼭 잡고 민석의 옆에 섰다. 도현은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작은 목소리로 누나, 긴장돼? 라고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소 안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여러 직원들이 오가는 소리가 섞여 있었고 민석은 안내 데스크에서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했다.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절차가 많았다. 지아가 보호자 없이 학교에 다닌 기간, 그리고 법적 후견인이 없는 상황 때문에 추가 서류가 필요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만 실질적인 보호자가 누군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아와 도현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상담이 끝난 뒤 민석은 두 아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걸었다. 공원 안은 이미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도현은 작은 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장난을 치며 달렸다. 지아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누나, 나 여기서 나무 가지고 놀래. 도현이 말했다. 알았어. 조심히 놀아. 지아가 답했다. 민석은 멀찍이 서 두 아이를 지켜봤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하게 긴장이 되었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두 아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제가 학교에서 힘들어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가볼게요.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좋다.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주변이 뭐라 해도 내가 스스로 믿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그날 저녁, 집 안은 평소와 달리 따뜻했다. 지아는 도현을 재우고 나서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며 서류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눈길은 종종 부엌으로 향했다. 지아가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 도현을 챙기는 모습, 그것이 그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며칠 후, 지아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민석이 법적 후견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지아와 도현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석은 서류를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곧 너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될 거다. 준비 잘해라. 지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민석은 서재에서 은비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었던 3년의 시간, 고립과 슬픔 속에서 멈춰있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시작은 단순히 두 아이를 집으로 들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다시 열기 시작한 계기였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석이 도현을 깨워 같이 준비하게 했고 셋이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웃음과 대화가 오갔다. 비록 사소한 일이었지만 집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생기가 돌았다. 학교에 가기 전 지아는 민석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아저씨, 오늘은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말해볼게요. 친구들에게도. 민석은 그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내 자신을 믿어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학교로 향하는 길, 지아와 도현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민석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민석은 은비의 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방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러나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은비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이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었다. 저녁이 되자 지아는 집으로 돌아와 도형과 함께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준비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자신 역시 이제 다시 삶으로 걸어 나가겠다고. 그렇게 한겨울의 서울에서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함과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석, 지아, 도현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지아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그녀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시선과 소문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배경을 비웃었고 일부 부모들은 학교 측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지아 학생의 보호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아저씨가 법적 호견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집안 환경이 안정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날, 민석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실질적인 보호자입니다. 두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주변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집에서 조용히 도형과 숙제를 하고 있었다. 민석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마치고 지아 곁으로 다가갔다.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나? 지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몇몇 친구들이 아직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거질하면서 아저씨랑 사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 오늘은 일부러 대답했지만 속상했어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공격으로 바꾸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스로를 믿는 것뿐이다. 그 말을 들은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켠에 작은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지아는 학교에서 새롭게 발표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제는 우리 동네 문제 해결이었다. 팀 프로젝트였고 그녀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겼다. 팀원 중 한 명이 지아를 무시하며 말했다. 너는 우리랑 달라. 집도 없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민석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 말에 팀원들은 잠시 말을 잃었고 프로젝트는 다시 진행될 수 있었다. 지아는 자신이 입을 열고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조금씩 동료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민석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제가 의견을 말하니까 팀원들이 조금 듣더라고요.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네요. 민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조금씩 변해. 그러나 집안에도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다. 복지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지아와 도현의 보호자 서류 검토 과정에서 일부 문서가 누락되어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복지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석은 서류를 재검토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아이들이 다시 불안해지게 놔두지 않겠다. 그는 서류를 보완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황을 해결했다. 지아와 도현은 그의 모습을 보며 안심했고 민석도 오랜만에 책임감과 동시에 무거운 부담을 느꼈다. 며칠 후 지아는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녀의 자신감은 조금씩 커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일부 친구들은 그녀의 배경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녀의 실력과 태도는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 집에 돌아온 지아는 도현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이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구나. 그날 밤, 민석은 은비의 방 앞에 잠시 멈춰 섰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집 안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지아와 도현, 두 아이의 작은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두 아이를 지켜주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겠다고. 그리고 지아 역시 점점 세상에 맞서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제 시험과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그리고 법적 절차까지 앞으로 닥칠 문제는 여전히 많았다. 하지만 민석과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큰 힘을 얻고 있었다. 한겨울의 서울에서 작은 집 안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은 앞으로 마주할 시련과 도전을 이겨낼 힘으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했지만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지아와 도연은 학교와 집을 오가며 점점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석은 회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다. 회계 부서에서 내부 부정 거래가 발견되었고 그의 이름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민석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수년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단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민석은 지아와 도연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에게 이 충격을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 저녁 식사 후 지아가 조심스레 질문했다. 아저씨, 오늘 회사 일 때문에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나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아야, 조금 복잡한 일인데 아빠가 잘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자리 잡았다. 도연은 그저 누나를 따라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민석은 이 불안이 아이들에게 전해질까 봐 긴장했다. 며칠 후 회사 내부 조사 결과 민석의 이름이 관련 문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언론에 일부 보도가 나가면서 일부 주주와 고객들이 우려를 표했다. 민석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지아는 도현과 함께 작은 화단에서 꽃씨를 심고 있었다. 지아는 민석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오늘 날씨 좋네요. 도현이랑 꽃씨 심었어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구나. 이렇게 작은 것에도 집중할 줄 아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민석은 은비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문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집 안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성장과 희망이었다. 다음 날, 지아는 학교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년 대표 선발과 연관되어 있었고, 지아의 의견과 발표 능력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그녀의 배경을 비웃으며 불안감을 주었다. 너, 진짜 여기서 발표할 거라. 거짓하면서 아저씨랑 사는 내가 무슨 대표야. 지아는 잠시 놀랐지만 민석이 해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잡았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예요. 발표 시간,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했다. 친구들과 교사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솔직함과 열정, 그리고 문제 해결 의지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지아, 내 말 들으니까 이해가 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진심을 다하니까 나도 생각이 바뀌었어.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아는 민석에게 하루의 일을 이야기했다. 아저씨, 오늘 발표 잘했대요. 친구들도 조금은 이해했어요. 아직 완전히 친해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다, 지아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변화가 생기는 거야. 앞으로도 이렇게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해. 그날 밤, 민석은 은비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은비는 이제 없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민석의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아와 도현, 두 아이와 함께 그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은 여전히 존재했다. 언론의 관심, 회사 내부의 갈등, 그리고 학교에서의 편견과 차별은 언제든 새로운 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민석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아이들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집안에서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지아는 도현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고, 민석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이 순간, 세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석은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지아와 도현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서울의 밤은 여전히 춥고 바람이 불었지만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 속에서 힘을 얻고 다가올 폭풍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였다.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긴장이 존재했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그 불안을 이겨낼 작은 빛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이었다. 서울의 봄은 어느덧 완연했지만 민석의 삶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회사 내부의 부정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민석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일부 주주는 그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회적 시선은 냉혹했고 그의 결정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민석은 지아와 도현이 아침을 먹는 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지아는 학교 과제를 하느라 집중하고 있었고 도현은 작은 블록 장난감으로 자신만의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지만 민석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아이들에게 닥칠 수 있는 파장을 걱정했다. 오늘 학교에서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 이상한 말 하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아저씨와 이야기해야 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마음속으로 준비할게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단순히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이가 불필요한 낙인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회의 전날 밤, 민석은 지아와 도현을 방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아저씨가 직접 나서야 해. 너희는 평소처럼 학교와 집에서 생활하면 돼. 아저씨가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지 마라. 도현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누나, 아저씨 무사히 할 수 있어요. 지아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응, 아저씨니까 잘할 거야. 우리 믿자. 다음 날, 민석은 기자회견장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수십 명의 기자와 카메라가 그를 향해 집중하고 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쉰 후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 장민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나 부정을 저지른 바가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일부 거래가 잘못 처리된 시점은 제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의 일이며 저는 그 책임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질문이 이어졌다. 일부 기자들이 공격적으로 질문했지만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답했고 필요 이상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실 건가요? 이미 내부 조사 결과와 법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회견장을 나섰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와 도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현은 민석을 보자마자 달려와 팔을 잡았다. 아저씨, 다 끝났어. 민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끝났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지아는 도현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며 자신도 작은 화단에서 심은 꽃들을 이야기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통과 불안을 잊고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지아의 친구 중 일부가 여전히 그녀를 배제하고 도전적인 질문과 놀림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말이 아닌 그녀의 프로젝트 자료를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지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민석이 해주었던 조언을 떠올렸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선택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 자신을 믿고 행동해야 해. 지아는 침착하게 교사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프로젝트 자료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친구들은 그녀의 단호함과 침착함에 놀랐고 일부는 사과하기도 했다. 지아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며 학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립해 나갔다. 집에 돌아온 지아는 도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은 조금 힘들었지만 스스로 해결했어요. 저도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진짜 힘이 생기는 거야. 그날 밤, 민석은 은비의 방 앞에 잠시 멈춰 섰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집 안에는 웃음소리와 작은 목소리가 가득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지아와 도현이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는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렇게 서울의 봄밤, 작은 집 안에는 불안과 긴장이 존재했지만 희망과 신뢰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과 선택을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봄이 한층 깊어지면서 서울 곳곳에는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민석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회사의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사회적 시선과 일부 학부모들의 의심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 지아와 도현의 일상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지아는 학교에 가기 전 도현과 함께 작은 화단을 돌봤다. 꽃씨가 조금씩 싹을 틔우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주었다. 누나, 꽃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도현이 소리쳤다. 지아는 웃으며 손을 도현의 머리 위에 얹었다. 응,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 우리도 이렇게 천천히 강해지는 거야. 학교에 도착한 지아는 이번 학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주제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아의 배경을 문제 삼으며 그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지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를 느꼈다. 점심시간, 지아는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예전처럼 낯설어 보이진 않았다.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하는지야.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믿는 길을 가면 돼. 그때 민석이 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아라, 오늘 집에 돌아오면 조금 이야기를 하자. 중요한 얘기야.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조심스럽게 민석과 마주 앉았다. 민석은 테이블 위에 한 장의 문서를 놓았다. 이건 지역사회복지센터와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서야. 너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야. 하지만 너에게 선택권이 있어. 원하면 참여할 수 있고 부담스럽다면 미뤄도 돼. 지아는 잠시 문서를 바라보다가 도현을 살짝 안았다. 도현도 작은 손으로 누나의 손을 잡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구쳤다. 저, 해볼래요. 저와 도현, 그리고 저와 비슷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보고 싶어요. 민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바로 그거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의미가 더 커. 다음 날, 지아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팀원들과 첫 회의를 했다. 처음에는 일부 학생들이 여전히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아는 침착하게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학교 과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팀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아의 진심과 설득력 있는 말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몇몇 학생은 자신들의 봉사 경험을 이야기하며 프로젝트에 참여 의지를 보였고, 교사는 지아에게 추가적인 자료와 지원을 약속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아는 자신이 단순한 도움받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학습 지도, 그림 그리기, 작은 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도현도 작은 역할을 맡아 아이들과 친해지고 웃음을 나누었다. 어느 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한 아이가 지아에게 말했다. 누나, 저도 예전에 길거리에서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누나랑 같이 있으니까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지아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내가 바라는 세상은 바로 이런 거야.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민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저씨, 오늘 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누나가 있어서 용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저 진짜 뿌듯했어요.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아야, 내가 보여주는 이 작은 희망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야 해.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작은 꽃이 화분을 바라보았다. 민석은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지아와 도현, 그리고 이 지역사의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지아가 계속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울 거라고. 봄밤의 서울,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했다. 지아는 이제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희망의 씨앗은 이제 막 땅에 심겨졌지만 지아와 민석, 도현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라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었다. 여름이 가까워지며 서울의 거리는 따뜻한 햇살로 물들기 시작했다. 지아와 도현, 그리고 장민석의 삶은 이제 단순히 일상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지아는 도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작은 하단을 둘러보았다.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는 모습은 그들에게 또 다른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었다. 누나, 꽃이 진짜 많이 피었어요. 도현이 소리쳤다. 지아는 웃으며 작은 손을 도현의 머리 위에 얹었다. 응, 우리 노력한 만큼 꽃이 피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노력하면 조금씩 성장하고 빛나게 돼. 학교에 도착한 지아는 이번 학기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프로젝트 주제는 지역사회 아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고 운영한 프로그램이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지아의 배경을 언급하며 회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려 했다.
지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집도 제대로 없던 아이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는 게 믿기지 않아. 지아는 잠시 생각하며 차분하게 답했다. 중요한 건 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직접 아이들을 돕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제가 책임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에 일부 학생들은 잠시 말을 잃었고 회의는 점차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지아는 자신의 계획과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팀원들의 의견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며칠 후 프로젝트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다. 지아는 학교 강당에서 지력사회와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들 앞에 섰다. 긴장한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진실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지력사회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참석자들은 지아의 열정과 진심에 감동했다. 특히 지역 아동센터의 한 교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 아이가 직접 경험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박수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지아에게 다가와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했고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의 의미와 효과에 감탄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도현과 함께 하단을 돌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도현은 작은 꽃들을 살펴보며 기뻐했고 지아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성취감을 느꼈다. 민석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지아와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폭풍 속에서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저녁 식사 후 민석은 지아와 도현에게 말했다. 오늘 너희가 한 일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완성한 게 아니야. 너희가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 진정한 의미에서 빛나는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지.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저씨, 이제 저도 이해해요. 제가 예전에 두려워서 문 앞에서 망설였던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주저하지만 누군가 문을 열어주면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요.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듣고 은비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두 아이가 보여주는 성장과 희망 속에서 그녀의 기억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아와 도현은 민석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바람은 따뜻하게 불고 있었다. 아저씨,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문을 여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그 문을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요. 지아가 속삭였다. 민석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지아야. 내가 열고 걸어간 그 문이 앞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가져다 줄 거야. 그리고 너 자신도 계속 성장할 거야. 도현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누나랑 아저씨랑 함께라서 우리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의 밤, 작은 집 안에는 웃음과 따뜻함,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장민석과 지아, 도현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었다. 그리하여 한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문을 두드렸던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세 사람의 노력과 믿음 속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희망의 씨앗은 점점 더 크게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용기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열어젖힌 문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기적과 변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서울의 여름밤, 작은 집 안에서
희망은 이제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로 피어나고 있었다.